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높이는 품격 있는 대화입니다. 지은이는 한창욱, 펴낸 곳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한창욱 작가는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두 권의 책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를 쓴 작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죠.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고 때론 모멸감마저 느끼게 하는 말들로 상처를 줍니다.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예사로 던지는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같은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품격 있는 대화는 자존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책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대화수를 통해 나를 빛내고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직에서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총 5장에 걸쳐 품격 있는 대화의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높이는 말. 2. 당신의 품격을 낮추는 말. 3.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말. 4.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5. 조직에서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법, 품격 있는 대화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자존감 높은 사람이 품격 있게 말한다. 선배,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무슨 일인데 초저녁부터 신세 타령이야? 휴, 해우소의 똥처럼 자꾸만 떨어지네요. 정말 똥이 된 기분이야. 모처럼 찾아온 K가 승진 심사에서 또 떨어졌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명문대 출신에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 다니는 그는 승부욕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다. 회사에서는 다면평가제로 승진 심사를 한다고 했다. K는 업무 역량이 뛰어남은 물론이고 대인관계도 잘해서 스스로 인기남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사와 동료들의 평점이 낮아서 충격을 받았단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때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나는 위로와 진실 중에서 갈등하다가 진실을 선택했다. 교육 탓이야.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래봬도 S대 나왔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뭘 해?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걸. 말하는 법을 모르다뇨? 제가 얼마나 달변가인데. K가 억울한지 펄쩍 뛰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고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 속찬에는 개나 소나 짓거리는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실려 있다. K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는데 그런 만큼 곧잘 앞에 나선다. 하지만 그는 달변가라기보다는 다변가인데다 결정적으로 말에 품격이 없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이들은 악순환 고리를 지니고 있다. 낮은 자존감, 은연중에 자기 비하와 부정적 세계관,
패배의식 등이 드러남. 품격 없는 대화. 한층 더 낮아지는 자존감. 언어 교육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문맹률도 현저히 낮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만 되어도 기본 과정은 마스터하고 문법 같은 심화 과정을 하는 추세다. 그런데 대입 국어시험에 말하기가 포함되지 않은 탓일까? 이처럼 높은 교육열에 비한다면 한국인의 말하기 솜씨는 형편없다. 이는 가부장적인 유교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 낳은 병폐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말하기 통제권은 우더른이 쥐고 있다. 어른들 의견에 반발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끼어든다고 혼나기 일수다. 학교에서의 말하기 통제권은 선생님이 쥐고 있다. 학습 진도를 빼느라 선생님은 목이 쉴 정도로 말하는 반면 학생들은 숨죽이고 경청해야만 한다. 모르는 게 있더라도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수업 시간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배려할 줄 아는 예의 바른 학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학생으로 찍힌다. 청소년기에는 대화 상대가 주로 친구들이다 보니 품격 있는 대화는 고사하고 절반이 욕이다. 대다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무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청소년기를 보낸다. 대학에 가도 말하기 교육만큼은 받지 못한다. 토론 수업을 지향하지만 강의실에 학생이 많다 보니 학문의 수준만 높아졌을 뿐 중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그랬지만 후배 역시 말하기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했다. 인맥을 넓히고 싶은데 말하기 솜씨가 형편없다 보니 사람 사귀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사람들이 지형과 학연 등에 연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문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 자체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대화수를 익히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으며 자랐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이들은 선순환 고리를 지니고 있다. 높은 자존감, 은연중에 공감 능력과 긍정적 세계관, 도전의식 등이 드러남. 품격 있는 대화, 한층 더 높아지는 자존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등급이 있듯 말에도 등급이 있다. 등급 낮은 고기는 가격이 싼 것처럼 품격 없는 말을 사용하면 사람이 싸 보인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중에는 품격 없는 말이 상당수다. 말하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내몰리다 보니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그러다 보니 대화 자체도 품격이 떨어진다. 인간은 상대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다.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반면 내 말을 경청하고 나를 존중해주면 자존감 또한 높아진다. 존중받으며 자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조직에서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품격 있는 대화수를 익히면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다. 품격 낮은 대화는 악취 풍기는 쓰레기와 같다. 대꾸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간다. 반면 품격 있는 대화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같다. 나를 보는 눈빛은 물론 태도 또한 확연히 달라져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유머를 가까이 하라. 우리 주변에는 유머로 인생을 멋지게 반전시킨 사람들이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에이브러햄 링컨도 그중 한 명이다. 링컨은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19살 때는 2살 많은 누이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23살 때는 동업자와 함께 장사를 했지만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하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다. 24살 때는 열애에 빠졌던 앤 앤틀러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그 뒤 우울증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해야 했다. 30살에 부유한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란 메리 토드와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회색빛 인생을 장밋빛 인생으로 서서히 바꿔준 것은 유머였다. 그는 틈나는 대로 유머 관련 책을 읽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해 놓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는 함께 웃으면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링컨은 정치가로 입문한 뒤에도 수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결코 유머를 잊지 않았다. 상원 의원 선거에서 더글러스와 합동 선거 유세를 할 때였다. 더글러스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반박했다. 제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유머는 최상의 수비이자 최상의 공격이다. 링컨은 원색적인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유머로 품격 있게 물리쳤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유머 소재로 삼으려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하다. 링컨의 유머 감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다. 유머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사회는 워커홀릭을 양산했지만 유머 감각을 갖춘 사람은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고 그 결과 유머 감각마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유머러스한 사람이 빛난다. 딱딱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팽팽한 협상에서 맛깔스런 한마디 유머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휴식 시간에도 정치나 시사 문제에 열을 올리는 인물보다는 가벼운 유머로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인물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린다. 유머는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삶의 여유를 찾아준다.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듯 유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대화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유머는 여유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웃음 연구가이기도 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은 공포와 염려를 막아주고 몸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진지하다는 평을 들었거나 우울증 증세가 있다면 세상은 즐거운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링컨처럼 틈나는 대로 유머 관련 글이나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생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웃다 보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주도권에 집착하지 마라.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고 종종 준비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화 도중에 자기가 잘 아는 쪽으로 슬쩍 화제를 바꾼다. 고작 500만 원 잃고 뭐 넘살이야. 난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3천만 원 날렸어. 글쎄, 그 주식을 누가 추천해 줬는지 알아?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어서 언제쯤 강세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손해보았다는 그 한마디를 징검다리 삼아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돈 날린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버린다. 축구는 프리미어 리그지. 연봉 킹인 메시하고 호날두가 뛰고 있어서 프리메라 리그가 높을 것 같지만 선수 평균 연봉도 프리미어 리그가 더 높아. K리그에서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를 들먹이며 이야기 주도권을 빼앗아간다. 코믹 연기하면 로빈 윌리엄스지. 실제 삶은 영화처럼 행복하지 않아서 우울증을 앓다 결국 자살했지만 연기 하나는 끝내줬어. 어젯밤에 방영되었던 코미디 빅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빈 윌리엄스로 화제를 옮기기도 한다. 경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빚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고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꾸민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요점에서 벗어나면 대화의 품격이 떨어진다. 대화의 근본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익 여부를 떠나서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근한 재미가 있다.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공통점을 확인하면 정도 한층 더 두터워진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틈날 때마다 지인들끼리 모여서 시시콜콜 수다를 떠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다를 떨 때는 홈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대화 자체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즐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벼운 단타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대화에 참여할 때 즐거운 자리가 된다. 비유하자면 일본 영화 심야식당 같은 것이다. 단골 손님들이 지닌 저마다의 사연을 잔잔하게 풀어낸 심야식당은 화려한 액션이나 볼거리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은가. 책은 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한마디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말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면 차라리 듣기만 하는 게 낫다. 대화의 주도권에 집착하지 마라. 말하는 즐거움을 얻는 대신 사람을 잃게 된다.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한다. 거짓말은 스펙트럼이 넓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가 하면 좋은 뜻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잘 못해서 더듬거리는 사람이 있다. 여하튼 잘하는 사람은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게 거짓말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나는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은 현장 전문가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최악의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은 잘나가던 개인을 한순간에 추락시키기도 한다. 수술은 잘 끝날 거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한잠 주무세요.
당신 음식은 정말 맛있어. 밖에서 사 먹으면 왜 이런 맛이 안 나지? 무난한 인간관계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보통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최악의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 사이에 있다. 미국 에머스트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S. 펠트먼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0분 정도 대화하는 동안 성인의 60%가 한 번 이상 거짓말을 하며 평균 두세 번의 거짓말을 한다. 여성의 경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이 많고 남성의 경우 잘난 체 하는 거짓말이 많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거짓말로는 다수의 즐거움을 위해 재미삼아서 하는 거짓말, 가까운 사람을 돕기 위한 거짓말,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거짓말,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한 거짓말, 복수를 위한 거짓말 등이 있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미삼아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하지만 나머지 거짓말들은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물론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짓말의 속성상 한번 입에 올리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현대사회는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는 면도 적지 않다. 입사 시험을 볼 때는 개인사보다는 회사 일이 우선입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고 입사하면 고객에게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아무리 거짓말의 유용성을 강조해도 어디까지나 편법일 뿐이다. 거짓말을 잘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도 있지만 편법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하게 되어 있다. 모든 거짓을 버려라. 비록 작은 거짓일지라도 굴뚝의 재같이 시커먼 거심에는 틀림없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는 영국의 사회비평가 존 러스킨의 명언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거짓말은 품격을 낮춘다. 대화의 품격을 갖추려면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그 체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할 크기의 거짓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고 사회 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일들은 관습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다. 교통법규마저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접촉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회사 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팀장 이하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실패하면 부하 직원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책임질 일은 최대한 피하고 설령 함께 일했더라도 자신의 결정적인 잘못이 아니면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 리더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헌신이다. 자리만 꿰차고 있는 리더는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권한만 행사한다. 반면 존경받는 리더는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하 직원들이 제 능력을 한껏 발휘할 환경을 제공한다. 자신 있게 추진하던 일이라도 벽에 막히거나 꼬이면 생각이 많아진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되어서 해고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럴 때 나쁜 상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좋은 상사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말에는 책임이 담긴다. 부하 직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할 줄 아는 상사라면 신뢰할 수 있다. 세상은 미지의 정글이다. 아무리 철저히 사전 조사를 했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주저하게 된다.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뒤에는 내가 있잖아.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봐. 가족의 따뜻한 격려는 세상을 헤쳐나아갈 용기를 준다. 인간은 부모의 탯줄을 자르고 나오는 순간부터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기댈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일할 때도 혼자 진행하는 것과 등 뒤에서 지켜봐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나눠지는 일은 관심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내가 그의 마음속 느티나무가 되어주면 그 역시 내게 와서 느티나무가 되어주게 마련이다. 피터 드러커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이다 라고 했다. 말은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내 생각을 담아서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